한국이 진짜 잘 사는 나라라고요? 여기 중국의 한 평양관이라는 음식점에서 중국인 남자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는 북한 여성이 있습니다. 북한 여성은 왜 한국에 대해 이토록 부정하는 걸까요? 오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단둥에서 태어난 천유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깨우침과 희망을 알려준 나라인데요. 한국 친구 지석이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편지를 쓰면서 중국에 반하는 내용이라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들지만 용기 내어 보냅니다. 제 이야기는 국경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단둥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죠. 제 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대학 시절 1989년 천안문 사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어요. 1976년 마오쩌둥 사망 이후 덩샤오핑이 실권을 잡으며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했죠. 경제는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빈부 격차가 극심해졌고 관료들의 부패는 날로 심해져 갔어요. 1989년 개혁파 지도자 후야오방의 사망을 계기로 베이징 대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며 일반 시민들도 동참하게 되었어요. 부패 척결, 언론 자유, 민주적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천안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버지도 그중 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6월 3일 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군대가 베이징으로 진입해 무자비한 진압을 시작했어요. 총성과 탱크의 굉음, 그리고 사람들의 비명이 뒤섞인 그 밤은 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잃었고 아버지는 깊은 절망에 빠지셨어요. 그때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어쩌면 삶을 포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와의 만남은 아버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고 두 분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어머니의 고향인 단둥으로 떠나기로 결심하셨어요. 단둥에서 아버지는 가이드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압록강을 바라보며 북한과 중국의 경계를 오가는 일은 아버지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이제는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단둥에서 태어났습니다. 압록강 너머로 보이는 북한의 모습, 중국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났죠. 아버지는 천안문 사건 이후 많은 것을 포기하셨지만 저에게만큼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 바람에 13살의 어린 저를 홀로 상하이에 보내는 용기를 주셨어요. 상하이행 기차에 올랐을 때 제 가방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겁게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눈앞에 보이는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항상 깊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처음 상하이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높은 빌딩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모든 것이 단둥과는 달랐어요. 이곳에서 아버지의 바람대로 더욱 넓은 걸 봐야겠다고 결심했지만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죠. 학교 생활은 쉽지는 않았어요. 저는 소극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낯선 환경과 새로운 친구들을 보며 위축됐죠. 학교에서는 높아진 학업 수준까지 혼자 따라가며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 제 인생을 바꿔놓을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인 친구 지석이를 만났어요. 지석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 애가 한국인인지조차 몰랐어요. 완벽한 중국어와 상하이 억양으로 말하는 지석이는 그냥 다른 중국 학생처럼 보였죠. 우연히 같은 조에서 조별과제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지석이와 친해졌어요. 지석이는 정말 특별한 친구였는데요.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지만 그의 가장 큰 매력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항상 밝게 웃으면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지석이에게 끌렸고 우리는 금세 절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지석이와 친해지면서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 문화죠. 지석이는 저에게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런닝맨이란 프로그램이 재밌었어요. 함께 런닝맨을 보면서 웃고 떠들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배우게 되었어요. 지석이는 저의 한국어 선생님도 되어줬는데요. 드라마나 예능을 보며 하나하나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지석이의 아버님은 한국의 제약회사에 다니셨는데요. 상해지사로 발령이 나셔서 상해에 살게 되었다고 했어요. 지석이가 워낙 중국어를 잘해서 중국에 오래 살았는지 알았는데 1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었죠. 지석이는 언어에 남다른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는 점을요. 지석이의 특훈으로 저의 한국어 실력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게 되었어요. 가끔 지석이네 집에 놀러 갔는데요. 지석이의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음식이 저에게도 잘 맞았어요. 지석이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했어요. 한국의 현대적이면서 전통을 존중하는 모습도 좋았고요.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태도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느 날은 지석인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지석이 부모님께서 한국 뉴스를 보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지석이에게 한국은 저런 말 함부로 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해도 되지. 방송에서도 이런 내용은 자주 나와.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한국의 자유로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죠. 그러나 한국에서 배우는 내용은 제가 알게 된 한국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어요. 사상교육 시간에 선생님께서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얘기하셨죠. 한국은 미국의 꼭두각시일 뿐 중국의 위대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지석이를 통해 보고 느낀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차이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알아보지 말라고 중국이 가장 대단한 나라라고 했어요. 친구들의 그런 반응에 저는 점점 더 입을 다물게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이미 주입된 사상이 너무나 강했고 제 말은 그들에게는 헛소리에 불과했죠. 이런 경험들은 저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커져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와 사회의 시선 사이에서 갈등했죠. 지석이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지석이는 네가 보고 느낀 게 진실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두는 것이라며 굳이 친구들을 설득시키려 하지 말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그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저희 아이가 걱정이 된다고도 했어요. 이런 생각을 지속한다면 아버지가 바라셨던 깨어있는 사람으로 조금은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하이에서는 항상 지석이와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상하이에서 고등학교 재학할 무렵 저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지석이의 도움으로 한국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라마와 예능으로만 보던 한국을 직접 볼 수 있다니 꿈만 같아서 잠도 안 왔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한국의 발전에 매료되었는데요. 공항은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인 동선 내부와 깨끗한 화장실 그리고 최첨단 기술들이 한눈에 보였죠. 서울로 향하면서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 예상을 완전 뒤엎었는데요.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시의 모습은 상하이와 비슷했지만 달랐어요. 거리는 놀라만큼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를 걸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횡단보도에서는 모두가 신호를 지켜 차분히 기다렸고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거리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그 흔한 거지도 볼 수 없었어요. 저는 혹시 나라에서 거지를 보면 잡아가냐고 지석이에게 물었더니 지석이는 웃으면서 그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아마 잡혀갔으면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겠지? 하면서 웃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음식점에 가도 백화점에 가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몸에 배어있는 듯 했어요. 제가 중국에서 배웠던 이기적이고 오만한 한국인의 모습은 손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죠. 한국의 기술력도 놀랐는데요. 지하철에서는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거리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가 있으니 저 같은 여행객이 다니기에도 편리했어요. 프로그램 일환으로 한국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도 있었는데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학생들은 세계 각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들이 관심사는 K-팝의 세계적 인기와 삼성과 LG 기업의 해외 진출, 그리고 IT 산업에 대한 궁금증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은 중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온 것을 알고는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특별히 중국에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한국 학생들에게 중국에 대해 어떤지 물었을 때
중국은 인구 많은 나라? 그냥 중국에 관심 자체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 대답은 사실 충격이었는데요. 중국에서는 항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배웠는데 한국 학생들은 그냥 다른 나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한국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중국에서 받은 교육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가 중국이 제일이라고 말로만 외칠 때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만 보며 그냥 발전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발전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고요. 한국 방문은 제 시야를 더 넓게 해주었어요. 세상은 제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하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진정한 국력은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중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진실을 다른 중국인들과 나누기를 희망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제 인생을 바꿀 만큼 컸어요. 이제 저는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 방문 이후 저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찼어요. 세상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크고 다양하다는 깨달음을 배웠죠. 새로운 목표로 더 많이 배우고 더 넓게 보고 싶었어요. 저는 미국 유학을 목표로 삼았고 그 중에서도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를 꿈꾸게 되었죠. 목표를 세운 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업에 더욱 매진했고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어요. 단순히 시험 점수를 올리는 것을 넘어 세계 문제에 대한 저만의 견해를 갖추려고 노력도 했어요. 세계에 대한 지석이의 열린 마음을 보면서 저도 배웠죠. 지석이는 저를 항상 응원해줬고 저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노력 끝에 저는 꿈에 그리던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지석이는 한국의 명문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서로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었는지 새삼 깨달았죠. 지석이가 제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준 것처럼 저도 지석이에게 꿈을 키우는 동기부여가 되었대요. 하버드에 도착한 첫날 캠퍼스의 웅장한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학생들의 다양성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학생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 학생들도 사귀게 되었는데요. 한국 학생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며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에너지를 다시 느끼기도 했죠.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학생들과 교류하며 함께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수업이 시작하고 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며 새로운 시각을 배워갔죠.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은 식민지 역사가 현재 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고, 중동 출신 학생은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이런 경험들은 제 세계관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수업 중 교수님께서는 여기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데 목적이 아닌 서로 다른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는데요. 제가 여기에 온 이후부터 앞으로의 일들까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도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일부 중국 유학생들의 모습은 제게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그들 중 많은 수가 다른 나라 학생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중국인들끼리만 그룹을 지어 다녔거든요. 외국인 친구들과 다니는 저의 모습을 보며 왜 미국인들과 어울리냐며 중국이 곧 미국을 앞지르게 된다고 하질 않나. 학위만 따고 돌아가면 중국에서 얼마나 대우를 받을지 안다면서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은 이렇게 넓은 세상에 와서도 자신들의 좁은 세계만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중국 학생들을 보며 돈보다 가치 있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참았어요. 저는 의식적으로 이런 중국인 그룹과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배우는 데 집중했어요. 아프리카 친구와 함께 요리를 하고 유럽 친구들과 미래에 대해 토론하고 이집트에서 온 친구들과 역사를 배우며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중국인이지만 편협한 시야를 갖지 말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넓은 사고방식에 대해 항상 고민했죠. 이런 자아성찰은 저를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해줬어요. 하버드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하버드에서 많은 걸 배웠고 더욱 제 지식을 발전시켜길 바랬어요. 대학원 지원 사료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부모님도 뵙고 싶었고 초등학교 친구의 결혼 소식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고향인 단둥으로 향했어요. 단둥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여행의 보조 역할도 할 겸 시야도 넓힐 겸 북한에 배워보는 코스에 합류해보는 게 어떻냐고 하셨죠.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이미 미국에서 배운 넓은 시야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 눈을 통해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우리는 압록 강변으로 향했어요. 강 너머로 보이는 북한의 모습은 사실 충격적이었어요. 호화량한 들판, 낡은 건물들, 인적 없는 거리는 제가 초등학교 때 보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한 아파트를 가리키셨는데 과연 사람이 사는 곳인지 상태는 의문이 들었어요. 관광객들은 저기서 어떻게 사람이 사냐고 아버지께 물었고 아버지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셨어요. 관광객들이 꽤 많이 오는데도 북한 쪽에서는 어떤 정비나 개선의 흔적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보여주기식 북한이 이것도 못하는 거 보니 북한의 현실이 어떨지 짐작이 갔어요. 더 놀라운 건 중국 관광객들의 태도였는데요. 많은 이들이 북한의 빈곤한 모습을 구경하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 그들에게 북한은 단순한 구경거리이고 중국의 위대함을 확인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같은 인간일 뿐 선택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요. 하버드에서 배운 인권과 평등의 가치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 사이의 괴리는 너무나 컸어요. 다음 날은 초등학교 친구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을 한 후 2차 피로 연장소는 북한에서 운영하는 평양관이라고 했어요. 북한에서 운영해서 그런지 한국 사람을 출입이 불가하다고 했어요. 지석이를 한번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평양관에 들어서자 20대의 북한 여성들이 우리를 맞이했는데요. 그들의 모습은 TV에서 보던 북한 이미지였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종업원들은 노래와 춤을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야금 연주와 함께 부르는 노래는 아름다웠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기쁨을 찾기는 힘들었어요. 친구가 얘기해주길 북한 당국이 이곳을 외화벌이로 삼아 돈줄로 생각한다고 해요. 예전에는 팁을 500위안을 받으면 100위안 정도는 자신이 가질 수 있었는데 최근 북한 당국이 이 식당 종업원들에게 받은 팁을 모두 바치라고 지시했대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팁을 몰래 숨기는 것조차 어렵다고 했어요. 제가 혼자 있는데 갑자기 북한분이 오셔서 말을 시키는 거예요. 혹시 한국에서 오셨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중국 토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물으니 말투가 남한 말투라고 했어요. 저는 워낙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남한에서 한국어를 배워서 그런가 보다고 대답했죠. 그러더니 그 여종업원은 저에게 한국에 가본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한국에 직접 가보기도 했고 한국 친구도 여러 명 있다고 대답했죠. 대뜸 하는 말이 한국이 잘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몇 번 봤는데 한국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제가 북한에서 배웠을 때는 한국이 못 살고 밥도 못 먹고 거지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상이 어떤지 궁금해요. 라고 물었어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한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라고 현재의 모습을 얘기하면 더 괴리감이 생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한국은 잘 사는 나라가 맞고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예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공산주의 사상교육으로 그렇게 배우는 것일 뿐. 사실 한국은 드라마에서 봤던 것보다 더 잘 살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북한 종업원의 얼굴을 사색이 되며 처음 들었다는 얼굴을 했어요.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충격을 받을 것 같아 대화를 끝내고 나왔어요.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저는 또 다른 사명감도 주었어요. 개인의 성공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죠.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도 생각했고요. 평양관에서의 경험은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하버드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죠. 저의 복잡한 심경을 아버지께 털어놓았더니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대학생이셨을 때만 해도 중국은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이었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도 하셨대요. 현재의 중국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어요. 과거의 개방성은 모두 사라진 듯 했어요. 지금의 중국은 마치 거대한 새장 같아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안에 갇힌 이들의 생각은 점점 제한되어 가고 있죠.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봤자 이미 주입된 사상에 갇혀 다른 시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중국뿐 아니라 북한은 더욱 심각했죠. 평양관에서 만난 북한 종업원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어요. 자유를 갈망하면서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에 억압된 그들을 느꼈죠. 세뇌 교육의 무서움도 한몫했고요. 저는 하버드로 떠나기 전 지석이를 만나러 한국으로 방문했어요. 오랜만에 한국의 모습을 보니 며칠 전 본 북한의 모습이 오버랩되더군요. 압록강 너머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자유가 억압된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자유분방한 한국은 자신을 표현하고 지나치게 표현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죠. 지석이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석이는 제 얘기를 묵묵히 들어주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너가 다른 중국인들보다 앞서 나가는 거야. 그 세상에서 깨어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너의 안목이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말해주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점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지석이와 마음속 얘기를 다 하고 나니 편해졌어요. 하버드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오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본 것,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연구해 보기로요. 일단 대학원을 잘 마치고 다음 단계를 생각해 봐야겠어요. 한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한국의 모습이 작아져 갔어요. 갑자기 막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버드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모인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한류가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 있었던 거죠. 심지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조차 존재를 알고 있죠. 문화야말로 가장 강력하면서 부드러운 변화의 도구잖아요. 강압적인 교육이나 선전이 아닌 문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아요. 한국 문화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 안에서 이런 깨어있는 사고방식을 갖기가 쉽지 않을 텐데 천유 씨 대단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동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